독서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박하거나 논쟁하려고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려고 또는 이야기할 거리를 찾아서 독서하지 마라. 다만 견줘보고 숙고하기 위해서 독서하라. 네, 당장 눈앞의 활용을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가 아닌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기 위한 책 읽기 어떠실까요?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양한 이력과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의 입성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국회. 산본 신도시, 인사동길, 경복궁길 등을 탄생시킨 도시건축가. 30여 권의 책을 저술한 작가. 1994년 타임지가 선정한 차세대 주목할 만한 인물 100인에 오른 유일한 한국인. 바로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다. 산본 신도시를 시작으로 대단히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주도. 도시건축가로 국내외의 명성을 떨쳤는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에 입성.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홀로 4대강 검증을 나서는 등 전문적이고 날카로운 의정활동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도시와 사람, 그리고 책을 즐기며 활력적인 삶을 살아가려 애쓴다고 이야기하는 김진애 원내대표. 그녀의 삶의 이정표가 됐던 인생책, 토지를 만나보자.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책을 통해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요, 8년 만에 국회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김진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진애 대표님과 함께 인생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 이승윤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책방의 가족 허희 문학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보통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네, 지난 10년 동안 세상 참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국회 지금 돌아오시면 근 10년, 8년 8년 만에 왔습니다. 오시는 건데 지금 재선이신데 네. 원내대표로 이제 임하셔야 된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작은 정당의 이건 혜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177석의 원내대표는 감히 되지 못하겠는데 저희 열린민주당이 3석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예. 저희가 뭐 상당히 좀 더 많은 의석을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3석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작은 정당이지만 뭔가 원내에서의 여러 가지 행정이 있고 예. 또 다른 당과의 이 교류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 역할을 맡았는데 아무래도 재선이니까 이제 국회 여러 가지 그 운영 방식들을 좀 알죠. 네. 원내대표로 그래도 각오 한마디 열린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근데 저는 뭐 원내대표로서라기보다도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예. 뭐 제 자신이 워낙이 월커홀릭이라고 저는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18대 국회에서도 제가 뭐 아주 짧게 했습니다. 2년 반 정도 했는데 네. 그때 정말 너무나 힘들게 저는 일을 했지만 네. 국회는 저는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도.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줄 알았더니 19대, 20대는 더 최악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21대는 정말 달라져야 된다. 정말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겠다는. 제가 솔직히 바깥에서는 그래도 좀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좀 그래요. 좋아하는 분들이 근데 국회만 많으시잖아요. 들어오면 네. 갑자기 막 혐오 그룹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예. 국회에 대한 신뢰를 좀 높이는데 좀 기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진애 대표님 같은 경우에 지난 8년 동안 또 저희가 방송으로 계속 봐왔었고 최근에 알쓸신잡 네. 우리나라에 좀 박학다식하다는 분은 거기 다 나오시지 않습니까? 말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항상 남자만 있어서 제가 참 불만이었거든요. 남자들만 맨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세게 비판을 하니까 섭외가 들어오더군요. 근데 워낙에 이제 알려진 다독가기도 하시고 네. 또 집필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첫 책이 나온 게 1990년에 나왔습니다. 혹시 그때 연세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30대 후반? 30대 말, 37?
37대예요. 그때 네. 첫 책을 내시면서 네. 매년 한 권씩 내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매년 한 권씩 내겠다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건 그런 다못 사람 내셨구나. 없어요. 책을 근데 네. 제가 인생에서 한 거 중에 예. 아기 낳는 거하고 비교할 만한 일이 사실은 책을 쓰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실제로 쓰는 데는 집필하는 데는 되게 1년 정도는 걸리니까는요. 그 제가 그때 첫 책을 내고 난 다음에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아기 낳고 나서 한참 못 가졌던 그런 느낌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1년에 한 번 책이나 써볼까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더군요. 꼬박꼬박 1년은 아니고요. 예, 어떤 예. 때는 뭐 2, 3년에 걸쳐서 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이제 30년 됐는데 네. 지나 보니까 30권이 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와. 많은 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썼을까 그러게요. 한 거는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책이라는 게 일종의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건데 예. 솔직히는 제가 가끔 그런 소리를 해요. 저도 글을 안 썼으면 뭐 우울증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뭐 좀 미쳐버렸거나 뭐 이럴 정도로 솔직히 건축과 도시의 이 직업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그랬는데 새벽에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글을 씀으로 해서 굉장히 저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묶여서 책이 나오고 그렇게 된 거죠. 허위 평론가가 공감을 많이 하겠어요. 나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또 책을 그렇죠. 그 의원님께서 37의 첫 책을 내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랬어요? 네. 오. 이제 딱 한 권 냈는데 37이요. 30권까지 갈 길이 멉니다. 네. 예, 자극을 받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물론 팔려야죠. 그러니까요. 요새는 워낙 책이 전체적으로 안 팔리니까 맞아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쓰면 돼요. 대표님께서 인생 책으로 꼽으신 책. 이제 제가 오유경의 인생 책방을 시작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아시죠? 알고 증인 있습니다. 되실 수 진짜 있죠? 네. 정말 열심히 읽으셨어요. 이 책은 포기했어요. 유일하게 정말 솔직히 아하. 토지를 인생책으로 뽑으셨거든요. 네. 근데 부끄럽게도 제가 이제 그 소설책을 그렇게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러워요. 아직 토지를 안 읽으셨다니. 즐거움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움이 남아있는 거죠, 인생에서. 이 책을 꼽으신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좋아하는 거는 좀 이제 굉장히 반복해서 읽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3, 4, 5부는 조금 덜 읽었지만 앞에 1, 2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0번 정도 읽었어요. 이야, 한 책을 그리고 그거 읽고 그다음에 지금도 한 5년에 한 번 정도 읽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허해지거나 그러니까 왜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자꾸 달라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가 돼야 인생 책이라고 그럴 수가 있고요. 토지를 보면 제가 꼭 그리스 로마 신화 같다. 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어떤 뭐 불륜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서부터 태어나는 이야기들이 이게 이제 쭉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토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일어나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인연들이 막 얽히고 설키는 거거든요. 시대적인 비극 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의 책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뭐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역사와 문학이라는 것이 결코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박경리 작가가 정말로 그런 구현을 이 작품에 그러니까 원래는 일부만 쓰실 계획이었다고 했는데 쓰다 보니 도저히 그걸로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제 넘쳐 흐른 거겠죠. 예, 그래서 정말 긴 원고지 무려 4만여 장에 달하는 작품으로 탄생을 하게 된 것인데 전 이 소설의 특징이 이른바 다성성의 문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목소리들이 계속 겹치면서 만들어내는 서사들. 그러니까 일정한 서술자가 인물에게 어떤 역할만 분배한 다음에 중심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서희가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주가비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고 실은 여러 민중들이 다 주인공인 소설. 이런 대하 소설이 우리 역사에 있었나? 저는 잘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토지를 보면서 박경리 작가께서 글을 쓰실 때 요즘같이 컴퓨터도 아니고 원고지 딱 올려놓으시고 연필 하나 딱 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 머릿속에서 그 많은 주인공들의 서사가 다 펼쳐졌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글 쓰듯이 뭐 자료 찾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박경리 선생님 당신은 토지를 쓰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쓴 소설은 지금부터 내가 쓸 소설의 습작이었다라고 시작한 게 토지입니다. 네. 69년에 현대문학의 연재가 시작되고 94년에 완간됐으니까 횟수로 26년, 네. 원고지로 뭐 4만 여자, 등장인물이 700여 명. 그러니까 한국 문학사에서 역사소설로서 토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개 역사소설들을 떠올려 보면 왕의 이야기거나 아니면 그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 영웅의 이야기,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네. 토지는 구한말에서 해방까지의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중에서 이건 해방을 위해서 달려온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네. 3.1운동이 주인공이야. 동학의 실패, 그게 주인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식민지 조선 백성들의 일상사, 생활사, 뭐 풍속사 그런 것들이 아주 미시적인 관점에서 꼼꼼하게 잘 다루어져 있는 그게 토지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역사 소설들과의 차이점이 아닌가. 네. 토지를 보면은 하나하나 인물들이 다 살아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우리 주변에서 다 있음직하게 얽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역사와 이 사회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서로 이렇게 네. 얽혀 있는가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이라는 건 소망이거든. 절대로 법서 그런 감정하고는 달라요. 너무 가난해서 그게 한이 됐다. 또 무식해서 한이 됐다. 이래서 흔히 말하는 거는 그 무식한 게 보완이 돼서 내 자식은 꼭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건 참 미래지향이거든. 희망이고 소망인데. 그러니까 이 토지라는 거는 산다는 데 대한 한이죠. 그러니까 내 기분으로서는 사람만 한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게 다 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또 산다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먹는 살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아요. 남도 춤춘다고 하지만 사실 노동하거든요. 꿀 찾아다니고. 그 생명 자체가 원초적으로 하늘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도시에 배어나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오늘은 김진애 대표님의 인생책 토지를 저희가 4가지로 좀 요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박경리 선생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불멸의 멘토 박경리. 김진애 대표님의 여자의 독서의 책에도 딱 그 부분에 나오더라고요. 불멸의 멘토라고.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단행본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남자인 줄 알았어요. 박경리 작가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표지에 사진을 안 넣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신문에 무슨 인터뷰가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자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정말 제가 얼마나 편견이 많았던가도 분명히 있지요. 네. 그리고 문체가 요새 표현을 하면 정말 쿨했어요. 군더더기 없고 쓰잘데기 없는 감정 같은 게 없이 간결한 그 스타일이시군요. 간결하고 대담하게 그냥 사건으로 내지르는 그런 거라서 저는 당연히 남자인 줄 알고 그럼 너무 좋아했어요. 박경리 작가를.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토지가 드디어 완간돼가지고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막 정말 사회에서 화제가 됐는데 저희 언니하고 오빠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들으니까 여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말이죠.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막 먹구름이 있는 하늘에서 갑자기 쫙 하면서 막 빛이 내려 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여성 작가가 있다. 이걸 알게 됐을 때에 정말 전 날아오를 것 같이 기뻤어요. 더군다나 문학소녀셨잖아요. 문학소녀고 예. 그다음에 박경리 선생님도 네. 본명이 아닌 거 아세요? 글쎄 그러셨더라고요. 너무 여성적인 이름이 금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활동을 도저히 못할. 그러니까 예. 박경리 그런 얼마나 남자 이름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부러 남자 필명을 쓰신 거예요. 남자 이 이름을 남성스러운. 지어주신 분이 다른 작가 선생님이셨는데. 김동리 선생님. 김동리 선생님, 그렇죠. 예, 예. 네. 경리라고 지어주신 겁니다. 네. 필명으로. 네. 박경리 작가가 2008년에 네. 타계를 했는데요. 네. 생전에 그 사마청의 삶을 지표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마청 같은 경우 궁형이라는 치욕스러운 형벌을 당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라는 예. 그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치욕을 견디면서 네. 글을 썼던 사람인데요. 네. 이 박경리 작가 같은 경우는 1927년생인데 그 중학교 교사로 일하기도 했고 뒤에 등단도 하면서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승승장구한 삶을 살았던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할 수도 있지만 네. 6.25 전쟁 때 남편을 잃었고요. 예. 그 뒤에 아들도 잃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족의 그 아픔 같은 걸 뼈저리게 경험했던 분이기도 하고 게다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굉장히 맞아요. 많은 예. 분이시더군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찾아가지도 않았다. 그럴 정도로. 아버지가 거의 절연하다시피 한 독하신 분이에요. 예. 독하신 네. 분이에요. 본인을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면 내 출생은 불합리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자기 엄마를 이렇게 아버지가 버렸어요. 이른바 조광지천인데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맨날 그 치성을 들여서 비는 예, 예. 그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자기 그 엄마를 보면서 정말 그 막 정말 경멸하고 근데 그 아버지는 자기 대학교 들어가겠다니까 학비도 안 대줘요. 완전 그래서 옛날 한다는 얘기가 분이시군요. 뭔지 예. 아세요? 통영에서 꽤 잘 사는 집이었던 모양이에요. 길 가다가 아버지를 만나면은 목이 부러지도록 외면했다. 그런 표현. 목이 부러지더라고요. 목이 부러지도록 외면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도 안 간 거죠. 그러한 모든 삶의 질곡을 이분은 작품 창작으로 다 승화시켰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놀랍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작품들이 단편부터 시작해서 불신시대와 같은 뭐 빼어난 단편도 있고 또 김약국의 딸들을 비롯해서 정말 수많은 단편과 장편 소설들을 집필을 했고 저는 무엇보다 박경리 작가의 업적 중에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할 것이 토지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예. 토지문화관이라고 하는 후배들을 위한 그리고 새로운 예술 창작인들을 위해서 어떤 후원을 해준다는 예. 그 선배로서의 그 태도라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생각해요. 네. 예, 저도 거기다가 교수님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인생 후반부를 거기에 사시면서 텃밭을 아침부터 항상 가꾸셔가지고 작가들 위해서 항상 그렇게 반찬을 다 만들고 막 간장 담으시고 고추장 담그시고 그런 노동을 기꺼이 하셨다는 거. 예, 예. 그리고 작가들 시간 뺐을까봐 일부러 말도 안 걸었다는 그런 예. 얘기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예. 집필실에 와 있는 작가들이 이제 선생님 뵙고 싶으니까 예. 박경리 선생님 뵙고 싶으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리자 예. 고 왔었더래요. 근데 박경리 선생님이 구상하고 작품 쓰러 왔지 이런 데 시간 버리면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다들 예. 돌려보냈대요. 숙식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예. 뭐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숙식을 예. 제공해 주는 겁니다. 무료로. 음, 되게 그러면 되게 그 학교 같은 데서는 결과 보고서를 내야 해요. 그렇죠.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아, 그 와서 작가가 구상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작품을 6개월에 하나씩 써내야 돼. 네. 이건 말이 안 되죠. 저는 가서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러 의미에서 토지문화관은 아주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예.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어. 토지문화관에 그렇게 작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신 건 굉장히 좋은데 솔직히 제가 박경리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본인이 유명해졌다고 그래서 뭐 아니면은 뭐 저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섞이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홀로 있고 싶어 하셨어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박경리 선생님의 사진이 그 장례식에서 영종으로 쓰인 그 고추밭에서 예. 고추 그것도 검은 비닐봉지에다 네. 담고 있는 그 네, 모습인데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다오. 그러니까 나도 작업하고 나도 이 주위의 생명과 지구와 얘기할 시간이 필요하다. 예, 예. 니는 니네 거 해라. 나는 내 거 하고 우리 서로 그런 불필요한 사교나 정치나 이런 거에 얽히지 말자. 네, 네. 뭐 이런 그런 철학이 예. 사실은 그 연배에 그런 철학을 가지시기가 맞습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불교에서 나오면은 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와 정말 그런 분이다. 아 멋있다. 난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예, 했어요.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진애의 인생 책 토지. 오, 이 얘기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세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뵀어요. 인터뷰에서 예. 나오는데 예. 왜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다시 네. 태어나면은 뭘 하고 싶으냐. 예. 박경 선생님이 다시 태어나면 건축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네네. 대목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셨겠네요. 원주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서 예. 토지를 쓰러 들어가셨거든요. 예. 그때 쓰신 글을 보면 음. 뭐 바깥에서는 승냥이가 울고 막 뭐 밤에는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집에서 했는데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의 끝에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그랬지, 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글을 쓰다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막 벽도 허무시고 뭐 또 막 칠하시고 뭐 네. 이런 걸 하셨대요. 제가 박경리 작가 얘기를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대요. 일부러 하신 후에 조금 시간이 남으면 뭐 벽지를 바꾸신다든가. 인터뷰를 예. 의원님께서 보셨다고 했는데 예. 그게 2001년에 프레시안과 박경리 작가가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때 일을 할 때 네. 가장 정직한 생각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손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뭔가를 키워가는 것이 좋다. 본인은 이제 그게 건축이라고 생각을 예. 하셨다고 예. 나와 있어요. 근데 예. 그 건축과 또 글 쓰는 작업이 실은 매우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가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 글을 쓴다는 건 결국 문장을 가지고 글이라는 어떤 거대한 그 건축물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어떤 문장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고 네. 쓸데없는 문장을 괜히 끼워 넣거나 빼거나 하면 허물어지기도 하고 예. 굉장히 이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글로써 했던 건축을 다음 세상에서는 예,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도 짓고 어. 건축도 짓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다 짓는 거예요. 거네요. 우리 표현에서 짓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말로 쓰이는 게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뭔가를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내는 걸 짓는 거거든요. 밥도 네. 짓는 거고. 네. 건축은 안 하시기 잘했어요. 건축하면 실제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뭐 부정, 부패, 비리, 뭐 그런 부분 로비 때문에. 뭐 이런 거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자연을 생명에 대한 것보다는 생명을 파괴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거고 성격상 그런 거 제일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시고 그랬거든요. 4대강 하니까 예전에 의원 활동하실 18대 18대 때 4대강 사업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제 그냥 온몸을 바쳤죠. 아니 그러고 네. 보니까 네. 대표님께서는 진짜 정치를 어떻게 입문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정치하시는 17대 열린 우리 당이 생길 때 예.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역구에 나가서 떨어졌고요. 그러셨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비례로는. 응모를 했는데 예. 비례대표에서 떨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1년 반 있다가 음. 다른 분을 이제 승계를 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정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현실 정치의 얘기고요. 예. 특히 이제 제가 도시건축 분야에서 일을 해서 그러는데 예. 저 정치하고 긴밀하게 관여가 되는 게 많아요. 네. 정책 제도 뭐 이런 것도 그렇겠네요. 그렇고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불만, 또 이거를 개선하고 싶다는 거, 또 개혁하고 또 건설 산업의 이 부정부패 비리 이거를 예. 좀 개선하고 싶다라는 아. 이런 욕구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많으셨겠네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셨겠네요. 결국은 이제 내가 뭘 지어서 하는 것보다 제도와 정책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오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죠.
이게 제가 생각한 정치에는 항상 어렵게 발을 들이시는 거예요. 비례대표 때도 그게 바로 앞까지 끊긴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뒤늦게 들어가셨지만 4대강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면서 제가- 전문 분야를 잘 활용하셨고. 제가 1년 반 정도 뒤에 들어갔을 때는요, 대운하에서 사당한 사업을 하고 다 이미 그거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진실을 파헤치고 이러면서 뭐 미움도 많이 당했고요, 블랙리스트에도 올랐고요. 뭐 예. 그렇지만 후회 없이 예. 제가 170 공구를 전국에 170개 공구가 있는데 그걸 다 발로 다녔으니까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 물리적으로도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4대강 사업하고 또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사업이 뉴타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도시를 또 파헤치는 일을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또 못하게 하느라고 네. 뉴타운 출구법이라는 거 만들기 위해서 네. 굉장히 노력을 해서 끝나기 전에는 제가 그 출구법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그런 걸 이렇게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 좀 21대는 좀 생산적인 거 많이 할래요. 이제는 누구 막고 그러는 거 말고 정말 짓는 거, 정책도 짓고, 예. 그다음에 도시를 좀 여러 가지 짓는 일, 그다음에 우리 주택, 그다음에 지금 뭐 여기 국회가 좀 푸르러졌듯이 예. 우리도 좀 더 푸르러진 데에서 맑은 공기와 살 수 네. 있는,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네. 좀 환경에 대한 부분, 또 도시에 대한 생각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요. 네.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 제가 보니까 이번 여름에 분명히 제가 토지 다시 읽을 것 같아요. 토지의 배경이 되는 곳이 평사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 평사리라는 곳이 가상의 공간이라면서요? 그것도 제가 속았어요, 박명희 선생님. 네. 가상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박경림 선생님이 직접 가보지 않으시고 네. 거기를 이제 소설의 배경으로 삼으셨다고 그러니까 해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죠. 가본 적은 예. 없으신 거예요? 경남, 하동, 악양면, 평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토지를 처음에 구상하시고 예. 그 외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이걸 언젠가 내가 소설로 써야지 그게 이제 토지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통영분이시니까 통영 방언에 아주 능하잖아요. 근데 그 지주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호남 쪽, 대쪽 그쪽이 대지주들이 많죠. 예. 그리 넘어가면 선생님이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서부 쪽에서 그래도 평야지대 어디가 있을까? 성진강 옆에 평사리 여기가 좋겠다. 찍으신 거예요. 작가가 직접 답사하지 않고 소설을 쓰신 거죠. 거기를 배경. 아니 거기 뭐 흐르는 천도 있을 거고 산도 있을 거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다 지어서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지도를 보면 아마 박경림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그게 다 그려지셨을 거예요. 산이 있고. 지도를 놓고. 네, 영남에는 산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보면 상당히 그려지고, 지금도 가서 보면 제일 제가 가서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거기 섬진강 옆에 하얀 모래 있잖아요. 빛나는 모래. 그 모래가 진짜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제가 뭐.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안 예. 가셨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도에는 그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의 그냥 상상이지 확실치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셨던 거 아닌가 싶고요. 이 소설가의 상상력이라고 소설가가 하는 정말 거는요. 제일 위대한 것 같아요. 정말 미친 상상력이에요. 네네. 지금 정말. 거기에 토지를 이렇게 약간 세트처럼 이렇게 복원해 놨다면서요? 예. 예. 세트 아니에요. 세트는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동네를 만들어 놨습니다. 세트는 아닙니다. 누가 사는 건 세트는 이제 거기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세트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실제로 가보면은 네. 꽤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산 중턱에 최참판 댁이 있고요. 그게 예전에 이제 2004년도인가 SBS 드라마 토지를 거기서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최참판 댁이 있고 밑에 이제 토지 마을이 있어서 예. 토지 마을에 명패도 다 붙어 있어요. 여기 용인에, 뭐 막달래, 월선대 이런 식으로 월선대 주막도 있고 네. 소설에 나오는 그대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주의 집이 산 중턱에 있을 리 없잖아요. 그렇게 평야에 있었겠죠. 그렇죠. 곡창지대.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산 중턱에 네.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있는 평야랑 섬진강이 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천이가 별당아 씨를 데리고 우리 도망갔던 바로 고소성 우리 연결이 되는 딱 그 위치에 예. 최참판 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거기도 가봐야 되고 할 게 참 많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토지. 격동기를 사라는 사람들. 교수님께서 한 7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온다고
인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그 인물들이 다 이런 시대를 살아간 인물들이네요. 서희가 주인공이야, 예. 뭐 길상이가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토지를 읽을 때 네. 서희랑 길상이랑 일부에서 계속 이렇게 썸을 타는 것 같잖아요. 요즘 네네. 이야기로 하면 얘네들이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밀당이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처음 작품에서 이 둘이 그 어떤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서를 주는 게 네. 마차를 타고 가다가 어찌된 일인지 마차가 전복돼요. 네. 병원에 실려갑니다. 길상이랑 서희가. 예. 그때 의사가 길상이에게 물어요. 그 이쪽 간도에서는 보기 드문 미인인데 누이 동생이요?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서 길상의 답이 제 처될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 아무리 페이지를 넘겨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인물들로 이야기가 옮겨가요. 그래서 거의 한 권 분량 정도가 지나면 봉순이랑 해관 스님이 간도로 와요. 와서 해관 스님이 서희에게 묻습니다. 길상이 놈은 어디 갔어? 라고 물으니까 그때 서희의 답이 서방님은 회령에 갔어요. 그 결혼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 서희와 길상이의 결혼을 보여주는 딱 두 마디예요. 그 사이 약 한 권 정도에 아주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서희와 길상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이렇게 느슨해지거나 재미가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래요? 그 모든 인물들이 다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서희와 길상이를 빨리 궁금해가지고 읽으면서 아주 조바심이 났을 것 같은데 어디 나오나 하면서 막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단행본으로 봤는데 야 이거를 처음에 연재됐을 당시에 처음에 현대문학이 연재되고 예. 문학사상이 연재되고 했었거든요. 그때 연재되는 거를 보던 독자들은 진짜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요즘 독자들 같으면요 드라마가 이제 뭐 한 번 되면 댓글로 줄거리 다음에 다 예, 예. 쓰시잖아요. 예, 예. 난리 났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기라면 진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길상이가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분으로는 맺어줄 수 없는 관계인데 서희가 본인이 고향에서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연변에 가 있으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모순을 고르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절대로 사랑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희도 독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맨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려고 하는 거, 서로를 연모하는 감정 이런 것과 더불어서 그 신분 관계에서 오는 갈등 이런 것들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팽팽하게 그려내시는지 이게 1945년으로 끝나는데 해방이 되면서 끝나는데 서희는 말하자면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뺏고 자기의 토지를 빼앗았던 자기의 토지를 되찾는 미션을 행하면서 독립운동도 도와주고 하는 거로 하지만 그 길상이 자기 남편은 불상을 그리는 거 있잖아요. 왜?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맨날 못 그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걸 완성을 해요. 그걸 완성을 하면서 서희가 그러죠. 내 몸에 있던 모든 이렇게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박경진 선생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 몇십 년 동안 토지를 안고 이 사슬을 정말 이러고 있다가 드디어 내가 입상을 그렸구나라고 하는 아마 그런 거 길상의 마음이 곧 박경리 작가님이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허희 평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에 나온 여러 인물들 가운데 어떤 인물들에 가장 주목이 갔어요? 아무래도 저 낭만주의자라서 네. 강포수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귀녀가 옥에 갇혀 있는데 잠깐 정말 사랑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귀녀의 옥바라지를 다 하고 그녀가 낳은 아이를 안고 이제 사라지는데 나중에 이제 두매로 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매가 이제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뭔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니까 과거사가 이제 밝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발 사고를 가장해서 거의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강포수의 어떤 그 마음이 뭐였을까라는 생각에 그 인물이 계속 좀 제 머릿속에 아른대더라고요. 역시 낭만주의자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더 낭만주의자입니다. 저는 불륜이 다 좋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불륜이에요. 월선이와 용이. 이 두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월선이가 그 무당이에요. 무당의 딸이에요. 절대로 결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평생 서로 주변을 이거 보면 왜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만났다가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났다가 근데 이러면서 하는데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고 그런데 연변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월선이가 죽는 와중에
용이가 어디 나가서 옛날에도 작업을 하러 나가요. 벌목 작업을 하러 나가는데 월선이가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편지도 안 쓰고 돌아오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용이도 아무 소리 없이 일만 해요. 그러다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용이 품에서 월선이가 죽습니다. 와서 용이가 첫 마디가 가타부터 없이 네 여한이 없제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게 한 반 페이지 되지 않는 아주 절제된 장면인데 저도 이제 몸이 찌릿하는데 아주 심금을 울리는 그런 장면. 왜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엄청 많네요. 저 많은데 잠깐만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월선이는 얘기를 없대요. 하는 거예요. 봤으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꼭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멀리 있으나 마음이 있음으로 해서 여한이 없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 속에는 항상 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한이 있을 이유가 있어요? 너무 고차원적이다. 뭐 좀 더 깨달으셔야 돼. 박현 선생님한테 배우셔야 돼. 저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용이가 좀 가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왜냐하면 가혹한 그래, 요즘 남자야. 용이가 아니 사랑받을 지금 거예요. 엄마 돌아가실 것 같다. 네, 빨리 좀 와서 일 좀 그만하고 그래, 맞아. 오세요라고 네. 간청을 하는데 네. 안 갑니다. 이 아버지가. 경상도 남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용이 이 용이 진짜 이 남자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약간 속으로 좀 화를 냈던 예, 그 기억도 떠오르네요. 근데 박경림 선생님은 주갑이라는 인물이 가장 마음에 드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어떤 하시더라고요. 인물이에요, 예. 주갑이가? 주갑이는 아주 자유인이거든요. 술 잘 먹고 소리 잘하고 인간에 대한 도리, 예의 같은 것들을 아는. 그렇지만 인물은 그 안에서는 가장 떨어지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쨌든 그 세속적인 이런 뭐 제도나 간섭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네. 자유인으로서의 주갑이를 선생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나. 본인이 그렇게 싶습니다. 살고 싶으셔서 그러셨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글과목에 본인은- 가서 사셨으니까 평생. 본인은 윤 씨 부인처럼 그야말로 엄청난 부잣집 양반 가문에 들어와서 네. 청송으로 과부가 되고 예. 뱃속에 있는 아기 낳고 또 거기서 겁탈을 당해서 아기를 따로 낳으면서 그 비밀을 그 말하자면 출생의 비밀을 안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정말 평사리 마을을 다 관리를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혼자 된 서위 외손녀니까 네. 그걸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전체를 통해서는 윤 씨 부인이 제일 좋았고 윤 씨 부인이 마치 박경림 선생님 같았고 저도 인생을 산다면 윤 씨 부인처럼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러니까 천고의 형틀을 이걸 가지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이건 뭐냐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들을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정말 다스리고 절제하는 그 와중에도 마지막에 생존력까지 있어요. 이 양반이 비상으로 은을 숨겨놓습니다. 언젠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은을 이제 몰래 그 다리에 숨겨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역병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앞에서 죽으면서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서인은 연변으로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의 주도함까지 그러니까 여성의 천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남성적으로 이걸 끌고 나가는 저한테는 모델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네. 의원님 일단 네. 주먹을 이렇게 같이. 네네. 이게 항상 여기서. 자, 왜냐하면 네. 따라라. 네. 이게 사실은 윤 씨 부인의 얘기를 저희가 들으려고 네네. 여성의 한계를 허물다 이 얘기를 끊었는데 지금 통했어요. 그랬어요. 예. 네네. 작가께서는 여류 작가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그럼요. 오죽하면 들었거든요. 필명을 만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예. 본인의 여성성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삶을 많이 겪으셨군요. 그러니까 예. 능력뿐만이 아니라 박경 선생님이 젊었을 때 엄청나게 미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미망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남자들이 찝쩍댔겠어요. 뭐 주변에서 본인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켜서 그러니까요. 자신을 지켰던 분이 박경리 선생님이셨고요. 저도 여성성을 숨기느라고 많이 저는 여성성 없는 척 했습니다. 없는 척하고 그걸 많이 일부러 숨기느라고 젊었을 때는 많이 그랬는데 하긴 공대생 당시에 공대생 800명 800명 중에 유일한 여자셨던.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3,000명 중에 여자 하나였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미니스커트가 유행했을 때거든요. 미니스커트 일어나면은 그냥 이 검은 물결들이 막 홍해처럼 갈라져요. 여자들이.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즐겨 했어요. 그 서울공대에 그때 여자 화장실이 없었잖아요. 남들 같으면 딴 여학생들은 딴 데 가서
가서 변을 보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 여자 화장실 없으면 같이 쓰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자 화장실 발로 차고 들어가서 썼거든요. 이야. 그러면 발로 차고 들어갔으면 대단하시다. 누가 더 당황을 하겠어요? 남자들이 수르륵 빠져나갔대요. 나가죠, 당연하죠. 그런 거에 차이가 있었는데 어. 요새는 이제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좋은 거는 치마도 입고 바지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지금 시대고요. 예. 사회에서 고정관념으로 지어놓은 한계를 벗어나는 일은 공이 여성도 남성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도 치마 좀 입고 다녀요. 아니 우리 허위 평론가는 어울릴 것 같아. 아, 너 그래요? 아니 요즘 멋쟁이들은 제가 요새 한 가지만 좋은 건 요새 남자들 화장하잖아요. 네. 젊은 남자들. 그거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 저는 옛날보다 남자도 좀 화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치마 입을지 몰라요. 입고 싶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코디분한테 다음에는 한번 준비해서 네. 놓고. 네, 제가 PD님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은 진짜 공감을 못 하시는 표정으로 지금 아니에요. 지금 계시는 상상이 안 되시는 예, 거예요. 지금 상상이 안 돼서 지금 리액션이 안 됩니다. 그 여류 작가라는 말을 참 거부하고 싶었던 박경리 선생님, 그 시대 상황에서 이런 대하 소설을 써내고 또 미망인으로 살아가면서 본인이 남녀 작가로 구분되기보다는 그저 작가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셨겠죠. 박경리 선생님 데뷔할 때 1955년입니다. 전후에 바로.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여성 작가들은 소수였고 그 당시에 그래도 힘 좀 쓰는 이제 김동리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제 문단에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계산, 흑흑백백 이런 작품으로 이제 문단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흑시대, 분신시대 그 연작을 발표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박수도 많이 받는데 또 한편에서는 박경리라는 여류 작가는 사적인 체험을 미천으로 한 사소설 작가야라는 평가도 그 당시에 존재했어요. 그거 되게 그 치욕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박경리 선생님이 거기에 나중에 이제 에세이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쓰셨냐면 전쟁을 체험한 남성 작가들이 전쟁 이야기를 쓰는 건 사소설이 아니고 그 어떤 남성 작가도 그 전쟁 미망인이 나처럼 전쟁 미망인이 된 여성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그걸 쓰는 여성 작가는 사소설 작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50년대 단편 소설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쟁으로 넘어오면 사적 체험이 좀 더 이제 보편적인 대사회적인 발언들로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이 책 내셨을 때 네. 처음에 주로 남성들이었죠. 뭐 역사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소설가들 이런 분들 얼마나 비판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큰 역사를 쓰지 않는다. 작은 미시적인 거에 말하자면 함몰돼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비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뒤떨어진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근데 지금 떨어진 예. 것뿐만이 아니라 예. 많은 여성 작가들이 우리가 아는요. 제가 솔직히 여기 책방에 몇 번 더 초청해 주시면 제가 네. 여기에 네. 여성 작가들만 일부러 골라가지고 예. 그분들의 저술에 대해서 쓰면서 제가 자라왔던 거. 또 제가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을 쭉 써온 게 이제 제 책인데 근데 이 책이요 네. 출판 평론 문화상 같은 것도 받았습니다. 이거 어이구, 3년 전에. 그래서 제가 정말 여성 작가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지 하는 것들을 같이 나와주시죠. 네네. 그렇게 그거 하는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긴 네. 저 김진애 대표님 젊으셨을 때 지금도 있나요? 그 아시아의 차세대 리더 100인가요? 세계적인 리더 세계적인 리더 아시아가 네. 아니라 21세기 차세대 리더, 뭐 글로벌 리더 100인. 예. 제가 한국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꼽혔었죠. 미국 타임즈에서 타임즈에서. 네네. 대단하십니다. 그것도 왜 남의 나라에서 안 해주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그때 맨날, 어떤 활동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아무 활동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인터뷰하고 이 사람 보니까 해온 일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괜찮다. 왜냐하면 그거는 미래의 리더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저도 왜 나를 뽑았는지 몰라요. 진짜요? 몰라요. 그때 자기네들끼리 뭔가 뽑았는데. 특별한 뭐가 있으세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제가 보통 박사학위 받고 그러면은 뭐 학교나 뭐 연구소나 가서 얌전하게 있는데 저는 이제 창업을 했죠. 예. 창업하고 나름대로 사회적 발언 또 정책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이 아마 뭐 인상적이었겠죠. 작업하고 신도시 뭐 설계하고 이러는 것 같은 일들이.
그런 것들이 뭐 좀 신기해 보였나 봐요. 네, 네. 저도 몰라요. 그 전개 입문하기 훨씬 전에 훨씬 전이죠. 일이시고.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주목을 해주면 제가 열심히 차세대 리더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해주면 열심히 할 텐데 우리는 그러니까 기대를 해주면 네. 열심히 네. 애들이 잘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네. 박경리 선생님의 경우에는 누구도 기대를 해주지 않아요. 그분이 토지를 쓰건 말건 누가 상관이에요. 근데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말 중에 이 네. 서문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 예. 있는데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나는 내 자신에게 무엇을 언약할 것인가? 포기함으로써 좌절할 것인가? 저항함으로써 방어할 것인가? 도전함으로써 비약할 것인가? 다만 확실한 것은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예감이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 포기할까? 뭐 그냥 하지 말까? 뭐 다 이거 누구나 하는 생각인데 네. 정말 험난한 길이 앞으로 있을 거지만 나는 이 길을 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멋있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태도, 뭐 인간에 대한 예의,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이 세계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네. 그 이야기가 토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박경리 작가라든가 토지가 정말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지금도 토지를 필사하는 모임이 있더군요. 그럼요. 아니 그 21권을 그냥 읽기도 힘든데 이거를 원고지에 쓰는 모임이 있다는 걸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필사하는 모임도 있고요. 예.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토지 완독반, 그러니까 사회자님처럼 완독반. 토지를 읽다가 멈추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지 완독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근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요. 그래도 20주가 걸리잖아요. 20권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오세요. 또 제가 다 이렇게 해설을 해드립니다. 설명도 해드리고 빠진 부분 이렇게 하고 교수님이 그때 딱 나오시나요? 딱 나오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설도 해드리고 그럼 쉽게 읽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토지 사전 그거 만들 때 같이 어. 작업을 했거든요. 이제 부속 자료 같은 것들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그런 모임이 어느 도서관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도 있고 뭐 인천에도 있고 뭐 지방에도 있어요. 처음부터 완독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건 실패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네, 물론 그런가요? 이것만 보세요. 예, 의원님 같은 뭐 10번 예, 이루신 분도 예. 계시지만 예.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우회를 할 필요도 있다. 청소년을 위한 토지라는 버전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오세영 작가와 박명훈 작가가 네. 만화로 그린 토지도 나와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분들의 얘기가 참 재밌는데 만화? 예, 박명훈 화백 같은 경우는 이 토지를 이제 다 완간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다른 일 못하겠다. 토지가 진짜 수년 동안 나를 바깥으로 못 나가게 했다.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과 거의 비슷한 소감을 남겨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걸 2차 텍스트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정말 힘겨운 작업이 있었다는 거. 예. 만화를 통해서 먼저 네. 대략의 서사를 파악한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난히 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만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예. 박경영 선생님도 생전에 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토지도 있고 동화 토지도 있고 버전이 많거든요. 예. 근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라고 여쭈었더니 만화 토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그 일부 처음 만화로 나왔을 때 출판사에 막 항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반 독자들이 볼 때 만화는 애들이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예. 그런 그런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일부는 불륜과 겁탈과 간간의 역사거든요. 그래요. 그게 만화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출판사에 만화네. 전화 와서 이런 걸 애들이 어떻게 그 애들이 보는 만화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약간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만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올 여름에 피서겸 읽을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네요. 1부하고 2부만 읽으시면 돼요. 그걸 읽으시고 나면은 다 네.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우리는 알겠습니다. 막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아까워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읽는다. 아까워가지고 막 네. 그때는 왜냐하면은요 예. 한 권씩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오고 그 나면 기다리는 막 뒤에 막 이거만 안 되는데 막 이래가면서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를 제가 처음부터 묻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 그 목걸이를 하나 하고 나오셨는데 지금 은장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은장도인데 이건 남자 은장도. 아시죠? 여자 거는 조그만 거고 이건 남자 은장도 은장도고요. 남자도 갖고 있었나요? 그럼요. 남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차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이게 날이 있습니다. 한 30, 40년 전에 산 건데 아주 좋아가지고 가끔 이렇게 액세서리로
아니 그렇게 혹시 합니다. 저기 원내대표 맡으시면서 뭔가 결기를 보여주시려고 은장도 목에 아, 거신 건 아니죠? 제 마음속엔 항상 칼을 품고 있어요.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이제 한 말씀 마무리를 해주세요. 아니 뭐 그냥 정치인 김진애 아니면 정치인, 국회의원 예. 김진애로서 그냥 얘기를 하면은요. 예.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너무 목에 힘주고 무게 잡아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을 좀 행복하게 해드리고 안심시켜드리고 유쾌하게 해드리고 웃음 짓게 해드려야 된다. 저는 제가 개그우먼은 못 되지만 제가 어떤 거를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좀 국민들을 조금 즐겁게 해드리는 일에 좀 저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리가 더군다나 물질적인 세계 이상으로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역할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또 허위평론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오늘 뭐 읽지 맹수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 이 허버트의 말인데요. 한 권의 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울림이 다르다고 하죠. 오늘 추천해드리는 책이 모두에게 큰 울림을 선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엄선하고 또 엄선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화제의 신간 만나보시죠. 내가 살아온 이 신화의 역사에 얼마나 무지했던가.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유래를 찾아 떠났다. 순례자의 인문학은 자신이 살아온 땅의 모습과 역사에 무지했던 작가가 사진작가인 아내와 5년 동안 40만 킬로미터를 누비며 만들어낸 결과물인데요.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이 땅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솟구쳐 오르는 건 물론 어느덧 발길이 그곳에 닿아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은 많은 조선인들을 강제로 데려가 가혹한 노동을 시켰는데요.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는 징용공에 대한 양심 있는 일본 변호사들의 변론을 들을 수 있는 책입니다. 징용공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약으로 종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논리적인 자료로 반박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요. 국가로서의 권리 주장과 개인의 청구권은 다른 문제라는 의견이 흥미롭습니다. 젊음, 유스, 지진, 얼스퀘이크를 합친 유스퀘이크라는 말이 요즘 세계를 뒤흔드는데요. 이 말은 청년들이 문화, 정치, 사회적인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스퀘이크 청년의 반란에서는 밀레니얼이 애용하는 디지털 기기와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그들이 창조하는 콘텐츠가 세상을 이끌어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압도하는 시대에 미래의 수혜자가 될 유스퀘이크의 영향력에 대해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를 40년 이상 연구해온 서울대학교 최성재 교수가 쓴 책 생애 설계와 시간 관리. 100세 시대에 들어선 요즘 청년 시절부터 노후를 설계해 실천해야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책은 생애 설계의 이론, 원칙, 절차 및 실천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줍니다. 생애는 일생 동안 주어진 전체의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생애 설계의 의미와 필요성을 깨달아보면 어떨까요? 국회 도서관에서는 화제가 되는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폭넓고 다양한 독서 기회를 제공하는 현안과 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읽지에서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현안과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책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현안과 책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현안과 책 주제는 팬데믹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WHO는 지난 3월 11일자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현안과 책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전 세계가 마주한 유례없는 위기와 불안 그리고 불확실의 시대에서 팬데믹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를 추천합니다.
번째 책은 바로 팬데믹, 바이러스의 습격,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는데요. 전염병은 정부뿐 아니라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과 발빠른 기술적 대처,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함께 모여야 종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바이러스 예방법, 면역력을 키우는 도시계획, 공공보건, 생존 경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심도 있는 안목을 제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는 팬데믹 이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은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가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개인은 국내외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는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예측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지갑은 닫혔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위기가 더해지는 시기에 전 세계의 경제학 대가들은 어떤 해법을 내놨을까요? 코로나 경제 전쟁, 바이러스가 바꿔놓을 뉴 노멀 경제학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이 책은 팬데믹 상황 이후에 전 세계 경제는 바닥에서 다시 출발하는 지점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경제 전시 상황에 맞닥뜨린 지금 경제 위축과 불확실성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이 책을 새로운 이정표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